사람 아무도 없나? 왜 이렇게 조용하지? 왜 아무도 오지 않는 거지? 영하 20도. 철거를 앞둔 부둣가 냉동창고 안에서 대한민국 재계 1위 오성그룹 장태국 회장은 피가 얼어붙은 손으로 철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손톱은 이미 다 빠졌고 눈썹과 속눈썹은 성에로 하얗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람 하나 눈빛으로 눌러버리던 그가 왜 이런 곳에서 버려져 죽어가고 있는 걸까요? 철판 너머로 파도 소리가 멀리 들렸습니다. 바닷바람이 녹슨 철판을 흔들 때마다 덜컹거리는 소리가 냉동고 안을 채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굳게 잠긴 철문이 외부에서 강제로 비틀리며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쏟아지는 빛 속에서 드러난 얼굴. 가족도 경찰도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과잉 대응이라는 이유로 쫓겨났던 전직 경호원 이준석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거센 폭우였습니다. 와이퍼는 가장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앞유리는 계속해서 물로 뒤덮였습니다. 마치 이 길을 가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준석은 핸들을 꽉 움켜쥔 채 몸을 앞으로 숙이고 운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는 이미 식지 않는 땀이 고여 있었고 손가락 마디는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같은 말을 몇 번이나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그 말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 표시된 위치는 폐업한 부둣가 냉동창고였습니다. 이준석은 그 주소를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0년 전 경호원으로 근무하던 시절 바로 그곳에서 밀수 사건 제보자를 보호하는 임무를 맡았었습니다. 그 일로 과잉 대응이라는 평가를 받고 해고당했지만 부둣가 지리만큼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그곳일까? 생각할수록 불길한 예감이 커졌습니다. 돌아가야 하는 건 아닐까? 괜히 나섰다가 또 인생이 망가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러나 발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차에서 내리자 차가운 비가 얼굴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옷은 순식간에 젖어들었고 신발 속까지 물이 스며들었습니다. 부둣가는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컨테이너들이 미로처럼 쌓여 있었고 녹슨 크레인이 하늘을 향해 팔을 뻗은 채 멈춰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철판을 흔들 때마다 덜컹거리는 소리가 빗소리와 뒤섞였습니다. 멀리서 파도가 방파제를 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준석은 철조망 사이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출입금지라고 쓰인 녹슨 표지판이 바람에 흔들리며 삐걱거렸습니다. 컨테이너 사이를 지날 때마다 발밑에서 녹슨 체인이 철컥거렸습니다. 오래된 수산물 냄새와 기름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GPS가 가리키는 곳은 가장 안쪽에 있는 낡은 창고 건물이었습니다. 벽은 녹슬어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고 창문은 모두 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건물 안쪽에서 희미한 발전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규칙적이었고 그래서 더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준석은 본능적으로 냉동 창고가 있을 만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사람이 쓰러졌다면, 사람을 숨기려 했다면 이런 곳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차가운 기운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을수록
온도가 점점 낮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발소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메아리 쳤고 그 소리가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준석은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냉동창고 앞에 도착했을 때 이준석은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철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아주 미세한 긁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지만 귀를 기울이자 분명히 달랐습니다. 사람이 내는 소리라기엔 너무 약했고 기계 소리라기엔 너무 절박했습니다. 무언가가 벽을 긁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들렸습니다. 이준석은 숨을 삼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정말 회장이라면 자신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 돌아가면 아무도 모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쇠지렛 대를 꺼내 문틈에 끼워 넣었습니다. 몸무게를 실어 밀어붙이자 녹슨 철문이 신음하듯 울었습니다. 금속이 비틀리는 소리가 창고를 가득 채웠습니다. 문이 열리자 하얀 냉기가 얼굴을 덮쳤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냉동고 안쪽에서 성에가 가득 낀 인형이 보였습니다. 사람의 형체였지만 이미 사람 같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준석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장태국 회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남자였습니다. 뉴스에서만 보던 얼굴, 수많은 사람 위에 군림하던 얼굴이 지금은 얼어붙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자신을 아무렇지도 않게 버렸던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왜 하필 당신입니까? 왜 지금입니까? 왜 이 장소에서입니까? 대답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준석은 외투를 벗어 회장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살아계셔야 합니다.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했습니다. 그 말은 회장에게 한 말이기도 했고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선택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이 다시 한번 크게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회장을 끌어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과거도 원망도 신분도 모두 내려놓자고 말입니다. 지금 중요한 건 단 하나, 이 사람을 살려서 이곳을 나가는 것뿐이라고 말입니다. 이준석은 회장을 등에 업은 채 창고를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숨이 가빠졌고 허벅지에는 힘이 풀릴 것 같은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끝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쓰러지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눈앞이 번쩍였습니다. 부둣가 입구에 검은 세단 2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서 있었습니다. 비를 뚫고 켜진 헤드라이트가 밤을 찢듯 비추고 있었습니다. 차문이 열리자 우산도 쓰지 않은 사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야구 방망이, 쇠파이프, 그리고 굳은 얼굴들. 이준석은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경찰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화할 생각이 없다는 사실도 말입니다. 이준석은 즉시 방향을 틀었습니다. 정문이 아니라 부둣가 뒤편
선박 수리 구역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비에 젖은 바닥은 미끄러웠고 회장의 몸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를 악물고 뛰었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거기서 잡아. 발소리가 쿵쾅거리며 따라붙었습니다. 이준석은 선박 수리 구역 끝에 세워둔 낡은 승합차에 회장을 밀어넣듯 태웠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운전석으로 뛰어들어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이 한번 크게 울컥거리더니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그 순간 차창에 무언가가 부딪혔습니다. 쇠파이프였습니다. 유리가 산산이 부서질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이준석은 엑셀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승합차는 울부짖는 소리를 내며 어둠 속으로 튀어나갔습니다. 비가 앞유리를 때리며 시야를 가렸습니다. 와이퍼가 아무리 빠르게 움직여도 앞은 흐릿했습니다. 백미러에 검은 세단의 불빛이 나타났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습니다. 이준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대로 직선 도로로 가면 잡힌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좁고 구불거리는 국도로 차를 몰았습니다. 속도는 줄었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뒤따르던 차량이 점점 거리를 좁혀왔습니다. 한 대가 옆으로 바짝 붙으며 차체를 밀어붙이려 했습니다. 이준석은 핸들을 꽉 움켜쥐고 사이드 미러를 노려봤습니다. 이대로 부딪히면 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핸들을 틀었습니다. 비에 젖은 도로 위에서 상대 차량은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뒷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불꽃이 튀었고 잠시 후 헤드라이트가 꺼졌습니다. 이준석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러나 안도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한 대가 여전히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그때 뒷좌석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준석은 고개를 힐끗 돌렸습니다. 회장이 눈을 떴습니다.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병원 가지 마. 이준석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병원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도 안 된다. 그 말에는 이유를 설명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이준석은 그 눈빛을 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 말이 단순한 공포에서 나온 말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회장은 다시 고개를 떨구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준석은 핸들을 잡은 채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선택을 잘못하면 회장도 자신도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머릿속으로 지도를 떠올렸습니다. 전직 경호원으로 근무하던 시절 비상대피훈련 때 외웠던 도로들이 스쳤습니다. 이준석은 갑자기 방향을 틀어 하상도로 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이미 물이 차오르고 있는 도로였습니다. 뒤에서 쫓던 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따라 들어왔습니다. 이준석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쳤다고 생각하겠지라고 말입니다. 승합차는 차체가 높아 간신히 물살을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뒤따르던 세단은 달랐습니다. 물은 빠르게 엔진룸으로 차올랐고 차는 얼마 못 가 멈춰섰습니다. 헤드라이트가 깜빡이다 꺼졌습니다. 이준석은 백미러로 그 장면을 확인하고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달려 인적 없는 산길에 차를 세운 그는 급히 뒷좌석으로 넘어갔습니다. 회장은 저체온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준석은 회장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그 순간 회장이 미약하게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병원은 안 돼.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회장은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준석은 차 안에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지금은 갈 곳 하나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병원도 경찰도 아닌 자신이 숨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준석이 차를 세운 곳은 도시의 끝자락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에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곳, 낮에도 사람들이 일부러 피해 다니는 언덕 위 달동네였습니다. 비는 여전히 그칠 줄 몰랐고 엔진을 끄자마자 차 안은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이준석은 한동안 핸들을 놓지 못했습니다. 이 남자를 이곳으로 데려오는 순간 자신의 삶은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뒷좌석으로 돌아가 회장을 조심스럽게 업었습니다. 회장의 몸은 여전히 차가웠고 숨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회장의 몸무게보다 결정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옥탑방 문을 여는 순간 눅눅한 공기와 오래된 생활의 냄새가 밀려 나왔습니다. 이준석은 회장을 방 한가운데 눕히고 낡은 극세사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전기 히터를 가장 강하게 틀자 윙윙거리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그는 말했지만 그 말이 회장을 향한 것인지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회장은 낮게 신음하며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방 안을 훑어보았습니다. 곰팡이가 핀 벽, 덜컹거리는 소형 냉장고, 바닥에 놓인 낡은 슬리퍼, 회장의 얼굴이 미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그 목소리에는 아직도 명령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입니다. 이준석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회장은 비웃듯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곳에 말끝을 흐리며 다시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준석은 물을 따라 컵을 내밀었습니다. 회장은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다 다시 이불 위로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TV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두 사람의 시선을 동시에 붙잡았습니다. 5성그룹 장태국 회장, 지병 악화로 해외 요양 중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영권은 사위 김민재 부회장이 대행합니다.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동자가 빠르게 흔들렸습니다. 저 인간이 그의 입에서 낮은 신음 같은 분노가 새어나왔습니다. 이준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회장은 곧 계산에 들어갔습니다. 숨을 고른 뒤 이준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날 회사로 데려다 주게. 지금 당장. 그 말은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습관처럼 튀어나온 명령이었습니다. 이준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회장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뭐라고? 지금 회장님은 숨으셔야 할 뿐입니다. 회장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내 전화 한 통이면 경찰도 병원도 언론도 움직인다. 아직도 이 사람은 냉동고 안에 있었던 시간을 사고 정도로만 여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준석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전화 이미 다 끊겼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지? 회장님을 찾는 사람들, 그중 절반은 회장님이 직접 키운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꽂혔습니다. 배신은 늘 있는 법이네.
회장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배신이 아닙니다. 정리입니다. 그 단어 앞에서 회장은 처음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기 히터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회장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좋아. 그럼 거래를 하지. 이준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은 끝까지 돈을 꺼낼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돌아가면 내 딸 병원비, 아니, 내 인생 전체를 내가 책임져 주지. 그 말에 이준석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모욕감이었습니다. 회장님,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제안 하지 마십시오. 뭐, 제 딸 목숨을 흥정거리로 올리지 마십시오.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언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을 마주했습니다. 돈 없으면 사람은 다 무너진다. 이준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무너져 봤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그날 밤 옥탑방에는 더 이상 큰 말이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 무거웠습니다. 회장은 천장을 바라보며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이 변했군. 이준석은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라고. 변한 건 세상이 아니라 회장님이 바닥에 내려왔다는 사실뿐이라고 말입니다. 그 밤 권력은 처음으로 완전히 통하지 않는 공간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가올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준석이 일어나 보니 회장은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골목을 오르내리는 사람들, 아이의 손을 잡고 걷는 부모들, 버스를 기다리는 할머니. 저 사람들도 회장이 불쑥 말했습니다. 다들 무언가를 지키며 사는 거겠지. 이준석은 회장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회장은 잠시 말이 없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지켰을까? 그 질문에 이준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회장 스스로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그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았고 어제의 폭우가 남긴 흔적만이 골목 곳곳에 고여 있었습니다. 이준석은 거의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전기 히터를 끄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옥탑방의 밤 공기가 얼마나 차가웠는지를 말입니다. 회장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아직 몸은 온전하지 않았지만 눈빛만큼은 전날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골목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출근을 위해 언덕을 오르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급했고 누군가는 무표정했으며 누군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에서 회장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이준석은 그 시선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침묵은 설명으로 깨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 아주 짧은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딸이라고 했지. 이준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컵에 물을 따르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회장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그 아이는 어디 있나? 그 질문은 관심처럼 들렸지만 이준석은 직감했습니다. 이 질문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병원에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회장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군. 그날 오전 이준석은 약국에 다녀오겠다며 잠시 옥탑방을 나섰습니다. 회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이준석은 골목을 내려가며 이상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등 뒤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누군가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러나 그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지금은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입니다. 그 시각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소독약 냄새, 간호사들의 발걸음, 낮게 울리는 안내방송. 이준석의 딸은 창가 쪽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수술을 앞둔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웃음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언제 와? 아이의 질문에 옆에 있던 간호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곧 오실 거야.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마스크를 쓴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복장은 문제 없었고 동작도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이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사람의 눈빛이 낯설다는 것을 말입니다. 검사 시간이야. 낯선 목소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빠한테 말해야 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이준석이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이상한 공기였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이의 병실 앞에서 간호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왜 문이 열려 있습니까? 그가 병실 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몇 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침대는 비어 있었습니다. 모니터는 꺼져 있었고 아이의 인형만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 이준석의 목소리는 소리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실 안을 뒤졌습니다. 침대 아래, 화장실, 커튼 뒤, 아이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 없음. 이준석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낮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준석?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계획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이는 안전하다. 그 말이 먼저 들려왔습니다. 다치지 않았다. 하지만 살리고 싶으면 시키는 대로 해라.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이준석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원하는 건 하나다. 회장, 통화는 그 말과 함께 끊겼습니다. 이준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결국 자신이 가장 지키고 싶었던 것이 표적이 되었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시각 옥탑방에서 회장은 같은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피하고 싶었던 이름, 그러나 가장 잘 아는 목소리였습니다. 아이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이 나오면 아이를 돌려보내지.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는 끊겼고 방 안에는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그 순간 회장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자신의 권력을 되찾는 싸움이 아니라 한 아이의 생명을 저울 위에 올려놓은 싸움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도 말입니다. 옥탑방의 창문 너머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회장은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한때는 누군가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준석은 병실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곰 인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 손보다 조금 큰 인형이었습니다. 평소 아이가 잠들 때 꼭 끌어안고 자던 것이었습니다. 그 인형을 보는 순간 이준석의 숨이 깊어졌습니다. 아니라고, 아직 아닐 거라고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비틀거리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간호사들을 찾아갔습니다. 여기 있던 아이요. 혹시 검사실로 갔습니까? 사람들은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검사 일정이 없는데요. 담당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시겠어요? 그 순간 이준석은 알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계획이라고 말입니다. 그는 병원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경비 데스크에 조용히 물었습니다. CCTV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 딸이 병실에서 사라졌습니다. 경비원은 놀란 표정으로 즉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하셔야 CCTV부터 보여주십시오. 이준석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마스크를 쓴 사람이 들어가고 5분 후 아이가 휠체어에 앉아 나오는 모습. 아이는 울지 않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검사실로 간다는 말을 믿은 듯 조용히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이준석은 그 모습을 보며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아이가 다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옥탑방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이 받았습니다. 저도 전화 받았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들렸습니다. 지금 가겠네. 이준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왜? 함정입니다. 알고 있다. 회장의 대답이 빨랐습니다. 그래도 가야 한다. 이준석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회장의 목소리에서 다른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권력자의 계산이 아니라 무언가를 지키려는 의지였습니다. 회장님, 오십시오. 제가 방법을 찾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이준석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아이의 목소리가 스쳤습니다. 아빠, 나 무서워. 그 한 문장이 그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준석은 비틀거리지 않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꽉 쥐고 옥탑방으로 향했습니다. 회장과 함께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아이를 되찾기 위해서는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한 아버지는 흔들렸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버지와 함께 아이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준석이 옥탑방 문을 열었을 때 회장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준석은 문을 닫고 등을 기댄 채 잠시 숨을 고르며 서 있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회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위로도 질문도 아니라는 걸 이준석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잠시 후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를 데려갔지. 이준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 그동안 버텨오던 긴장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준석이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회장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아니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일은 처음부터 내 일이다. 회장은 창가로 걸어가 한참 동안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아이를 데려간 건 내 잘못이 아니라 내 과거다. 이준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의 옆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얼굴에는 권력자의 표정이 아니라 처음으로 무언가를 후회하는 사람의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민재가 요구한 건 나의 목숨이야. 이준석의 숨이 멎었습니다. 나 혼자 가면 아이는 돌려보낸다고 했다.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준석은 벌떡 일어나 회장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거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건 함정입니다. 회장님이 가시면 아이도 회장님도.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간다. 그 한마디는 결정이었습니다. 이준석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가 처음으로 권력이 아니라 책임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한때는 아버지였다. 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딸이 있었어. 5살 때 처음 자전거를 태워줬지.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그 아이가 민재를 데려왔어. 좋은 사람이라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했지. 이준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반대했어. 혈연도 아니고 믿을 수 없다고 했지. 하지만 딸은 웃으며 말했어. 아빠, 사람은 혈연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딸이 죽고 나서 나는 민재를 회사로 불렀어. 딸이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그를 키워주는 게 딸에 대한 마지막 의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회장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나는 한 번도 그를 진짜 가족으로 본 적이 없었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아무리 회사를 키워도 그는 언제나 딸의 남편일 뿐이었어. 이준석은 그 고백을 듣고 회장의 어깨가 조금 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가 대가를 치르는 거다. 회장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금속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민재가 숨긴 모든 게 있다. 자금 흐름, 인맥, 그리고 그 아이가 있을 만한 곳. 이준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은 상자를 열어 서류와 USB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난 이걸 공개하면 끝이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준석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한다. 그 순간 이준석은 결심했습니다. 이 싸움은 회장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아이를 되찾는 싸움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자신의 이름으로 움직일 수 있는 마지막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전화는 명령이 아니라 부탁에 가까웠습니다. 이번 일은 나를 위한 게 아니다. 아이 하나를 살리는 일이다. 놀랍게도 전화기 너머에서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 짧은 대답이 회장의 눈을 잠시 적셨습니다. 한편 이준석은 머릿속으로 동선을 그렸습니다. 납치범이 아이를 데려가
숨을 만한 장소,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있으면서도 완전히 고립되지는 않은 곳. 그 답은 의외로 빨리 나왔습니다. 부둣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는 부둣가 물류창고 사업을 맡고 있지. 그곳이라면 도망칠 수도 있고 흔적을 지울 수도 있어.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준석은 아이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밝게 웃고 있는 얼굴. 그 얼굴을 보며 그는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약속된 시간, 약속된 장소. 회장은 혼자 나가려 했지만 이준석은 따라섰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갑니다. 회장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젠 함께 가자. 그 말에 이준석은 처음으로 이 남자가 진심으로 아이를 지키려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 도로 위에서 두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라 각오였습니다. 차창 너머로 불빛이 스쳐 지나갔고 그 불빛 하나하나가 아이에게로 가는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권력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 쓰이기 시작했고 한 아버지는 다른 아버지의 아이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차는 부둣가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속도를 줄였습니다. 이준석은 의도적으로 엑셀에서 발을 뗐습니다. 이제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지금부터는 한 번의 선택이 아이의 안전을 좌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수석에 앉은 회장은 차창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심의 불빛이 점점 줄어들고 컨테이너 야적장의 어두운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긴, 회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 민재에게 맡긴 곳이다. 이준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했습니다. 회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권력이란 게 그런 거다. 키울 때는 날개 같지만 배신당할 땐 가장 먼저 무기가 되지. 차를 세운 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만이 미세하게 진동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이준석은 문을 열기 전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지금이라도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아니다. 이건 내가 끝내야 할 일이다.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스마트폰이 아니었습니다. 버튼이 달아있는 구형 기기였습니다. 이 전화는 딸이 마지막으로 선물한 거야. 회장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한 번도 회사 일에 쓴 적이 없어. 회장은 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나다. 상대방은 즉시 말을 멈춘 듯 했습니다. 오늘 밤 내가 나한테 마지막으로 갚을 차례다. 그 말만으로도 전화기 너머의 공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회장은 전화를 끊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걸로 나도 아버지 자격을 한 번쯤은 쓰는 셈이군. 이준석의 가슴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야 자기 자리를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준석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메시지였습니다.
사진 한 장. 화면에는 아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작은 손목에 아무것도 묶여 있지 않았고 작은 방에 앉아 있었지만 눈물 자국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준석은 그 사진을 보며 조금 안도했습니다. 아이가 다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장이 그 화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저 아이, 우리 딸과 비슷한 나이군. 지금이다.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기다리면 위험해질 수 있어. 이준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전에 끝내겠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바닷바람이 세차게 불어왔고 멀리서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컨테이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그림자도 보였습니다. 이준석은 본능적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이제 이건 협상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회장은 그의 뒤에 서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만약 내가 여기서 끝나더라도 아이만은 반드시 데려가라. 이준석은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함께 데리고 나갑니다. 회장은 그 말을 듣고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함께 가자.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준석은 확신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다고, 아이를 데리고 함께 돌아오겠다고, 그렇게 완전히 희망을 향해 열리고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사이의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바닷내음에 섞인 기름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이준석은 숨을 낮추며 한 발 한 발 내디뎠습니다. 발밑에 자갈이 소리를 낼 때마다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지금 이 소리 하나가 계획을 틀어놓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장은 그의 뒤에서 멈춰 서 있었습니다. 조급해 보이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권력자였던 남자는 지금 한 아이를 지키려는 어른으로 서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끝자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이준석은 손짓으로 회장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컨테이너 안쪽에는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 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손목은 묶이지 않았고 눈도 가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겁에 질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앉아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이준석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는 아빠를 믿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민재였습니다. 회장의 사위이자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 서 있는 남자였습니다. 장인어른, 그 한마디에 회장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준석의 옆에 그대로 섰습니다. 이렇게까지 올 줄은 몰랐습니다. 민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인어른은 늘 혼자 결정하셨으니까요. 회장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이부터 보내라.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민재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기쁨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계산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이 먼저 여기까지 오신 게 조건입니다. 이준석은 민재의 손짓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손은
아이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문을 가리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회장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왔다. 이제 약속을 지켜라.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장인어른은 늘 가장 중요한 걸 끝까지 미루셨습니다. 그는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말하셔야 합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준석은 그 표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대화가 단순한 협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회사, 권력, 그리고 나, 민재의 목소리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장인어른이 진짜 원했던 게 뭡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 소리만이 컨테이너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아이는 조용히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사위를 향해 말했습니다. 내가 원했던 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이었다. 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를 키웠지만 너를 가족으로 본 적은 없었어. 그게 내 잘못이었어.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딸이 죽고 나서 나는 너를 통해 딸을 보려 했어. 하지만 그건 너에게도 딸에게도 모욕이었지. 그래서 회장은 주머니에서 작은 리모컨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모든 걸 끝낸다. 그리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멀리서 경적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숨겨둔 모든 것 이미 밖으로 나갔다. 민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무슨 짓을 한 겁니까?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사도 권력도 내가 잘못 키운 모든 것도 다 내려놓는다. 그 순간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와 동시에 부하가 움직이려 했지만 총성이 울렸습니다. 공포탄이었습니다. 누가 쐈는지는 곧 알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회장이 미리 연락한 사람들이 이미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이준석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몸을 날렸습니다. 오직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아이에게 닿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아빠, 그 소리에 이준석은 끝까지 달렸습니다. 아이를 끌어안고 몸으로 감쌌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왔다. 아이는 이준석의 품에서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안도였습니다. 몇 초 뒤 경찰의 불빛이 부둣가를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의 외침과 무전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민재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길은 막혀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사위를 바라보는 눈에는 분노도 미움도 없었습니다. 다만 끝없는 후회와 조금의 해방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민재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나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선택을 했다. 너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한 아이를 위한 선택을. 그 말이 끝나자 민재는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이를 아는 이준석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심장 소리가 자신의 가슴에 그대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빠, 무섭지 않았어. 아빠가 올 거라고 믿었어. 그 말에 이준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안도였고 감사였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가겠습니다. 며칠 뒤 옥탑방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회장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이준석은 병실에서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은 이번에는 정말 따뜻했습니다. 모든 것을 지킬 수는 없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는 끝까지 지켜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회장은 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그의 마지막 선택으로 인해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은 다시 평범한 아버지로 돌아왔습니다. 권력은 사라졌지만 선택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한 아이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옥탑방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빛이 겨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따뜻했고 부드러웠으며 희망적이었습니다. 여전히 같은 골목, 같은 계단, 같은 방이었지만 그 안에 흐르는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준석은 매일 아침 아이의 손을 잡고 학교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밝게 웃으며 친구들과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미술 시간에 우리 가족 그림 그렸어. 아이가 그림을 펼쳐 보였습니다. 종이 위에는 손을 잡고 있는 두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영웅이에요. 이준석은 그 글씨를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영웅은 아니야. 그냥 아빠일 뿐이지. 응. 그래서 더 좋아. 아이는 밝게 웃으며 이준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아이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회복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안정적입니다. 무서운 일을 겪었지만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아이를 지켜준 것 같습니다. 이준석은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한 일은 당연한 것이었지만 그 결과가 이렇게 아름답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이준석은 면회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회장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준석은 조금 망설이다가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회장은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날카로움은 사라지고 조금 더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왔군. 회장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이는 괜찮은가? 네, 건강합니다. 회장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고맙네. 회장이 말했습니다. 자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끝까지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을 거야. 이준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아니네. 자네가 보여줬어. 회장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짜 지킬 가치가 있는 게 뭔지를 말이야. 회장은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받아주게. 이건 내 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야. 봉투 안에는 작은 편지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회장과 딸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진을 자네 딸에게 보여주게. 그리고 말해주게. 세상에는 늦었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선택을 하는 어른들도 있다고. 이준석은 그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회장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네. 면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이준석은 따뜻한 봄바람을 느꼈습니다. 옥탑방으로 돌아오니 아이가 창가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숙제 다 끝났어. 오늘 저녁은 뭐 먹어? 이준석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먹으러 가자. 진짜? 그럼. 아이는 신이 나서 이준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이준석의 가슴에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작은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아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준석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내일도 함께 있을 거지? 이준석은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내일도 모레도 계속 함께 있을 거야. 아이는 밝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준석에게는 세상 어떤 보물보다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몇 달 뒤 회장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이준석에게 자네 덕분에 나는 마지막에 사람다운 선택을 할 수 있었네. 권력을 쥐고 있을 때는 몰랐지만 이제야 알겠어. 진짜 힘은 무언가를 지킬 때 나오는 거라는 걸. 자네 딸을 잘 키우게. 그 아이가 자라서 세상을 밝게 비추는 사람이 되길 이 늙은이가 바라네. 그리고 고맙네. 자네가 날 구해줘서가 아니라 자네가 보여준 진짜 아버지의 모습 때문에. 장태국. 이준석은 그 편지를 읽고 조용히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햇빛은 따뜻했으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변하고 권력은 또 다른 얼굴로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작은 방 안에서는 오늘도 아버지와 딸이 함께 웃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이상은 바라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거대한 권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번의 선택이 누군가의 삶을 어디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희망과 함께 남기며 이야기는 따뜻하게 끝이 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따뜻하게 닿았기를 바랍니다. 지켜야 할 것은 언제나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별트리안이 곁에 있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별트리안에게 따뜻한 등불이 됩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별트리안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능합니다.